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8월 2일 금요일이고요. 오전 11시 정각이고 라이브 시작할 텐데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오늘은 정책이 경제다 시간 진행하고요. 그리고 뒷코너에 AI 시대 강정수 박사 나오셔서 최근에 뜨고 있는 오픈 AI의 서치 GPT 검색 AI가 이제 네이버하고 구글도 그 아성을 위협하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얘기 깊이 있게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AI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우선 오늘은 먼저 정책이 경제다 시작할 텐데요. 정책이 경제다 참여해 주실 김준일 평론가님 그리고 윤영중 대표님하고 같이 오늘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김준일 평론가님 나오셔서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 평가하시면서 보수 정치인 선언이다 이런 코멘트 하셨었어요. 그거 여전히 유효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다 보면 평론을 하다 보면은 약간 과장할 때가 있잖아요. 뭐 보수 정치인 선언이다라고까지 간 거는 조금 이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고 우클릭은 맞죠. 저는 뭐 우클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중도 확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제 우클릭이다. 예를 들면 뭐 종부세의 대상을 뭐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감축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우클릭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나요, 이거를? 그게 우클릭이 그럼 나쁜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전에 이재명이 얘기했던 뭐 대동세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낫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뭐 억강부약 대동세상 이거보다는 훨씬 저는 낫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예. 애국 보수이시니까. 저는 진짜 절묘한데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제가 장성철 소장이랑 나올 때는 지금 윤영중 대표 자리에 앉아요. 아 맞아. 왜 그러냐면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 되지만은 좌파야 내가 장성철보다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았잖아요. 화면으로 보면 내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윤영중보단 내가 우파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절묘하게 제작진이 이렇게 배치를 한 게 아닌가. 의도는 못 들어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스튜디오 들어올 때 이쪽에 앉으려고 하니까 제 자리 여기라고 안내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네. 의도가 있는 거.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윤영중은 극좌파. 저는 절대 아닙니다. 중도 우파. 시장주의자입니다. 시장주의자. 구구파, 저기 장성철은 구구파. 그거 아세요? 김준일 평론가님이 계속 얼굴 천재 주장하시다가 애국 보수라고 이렇게 지난 방송에 한 번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셨어요. 윤 대표님도 제가 별명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색남 어때요? 정색남. 정색남. 뇌색남처럼 정책으로. 그런 뜻이고요. 뭔가 정색한다 이런 뜻인 줄 알고 제가 정색을 좀 자주 하긴 하는데. 그런 뜻도 있고. 정색남 윤영중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보수 정신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난 대선 때 큰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 무엇을 주장했냐면 토지보유세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한 정책,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유토피아 같은 데서나 돌아갈 수 있을 법한 그런 정책적인 얘기들을 하시다가 아마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발언 있죠. 국민과 한보 두보 앞서 나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반보만 앞서 나가야 된다. 정치인이라면. 예, 그 말씀 하셨는데 아마 그 말씀을 좀 뼈에 새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발언들이 일단 세금이라는 얘기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이슈잖아요. 세금을 무조건 올린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세금을 종합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가져가려면 그에 부합하는 반대급부인 복지정책도 어떤 수준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걸 같이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거가 잘 제시가 이제 국민들에게 와닿게 제시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의 공론을 모아가는 그런 단계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도까지 포섭해서 우리 사회를 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를 이제 천천히 이제 좀 제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반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보 오른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네요. 반보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같이 앞으로 가려는 전략이 아닐까. 네. 근데 보자면 오늘의 저의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로 민주당이 주도해서 간 법안이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안이에요. 그 발의해서 본회의 갔고 아마 통과는 될 것 같아요. 물론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뭐 이런 수순이겠지만 근데 이거는 기본소득제로 가는 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기본소득제라는 건 이재명 대표가 트레이드마크로 쭉 이렇게 성남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밀고 온 그런 정책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재로서는 도입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정책인데 지금 25만 원 지원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럼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쭉 본인의 의도대로 돼서 대선까지 간다고 그러면 기본소득제를 밀고 가는 것인가? 일단 이게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재명 후보 지금 이제 전당대회 중이니까 이재명 후보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좀 찾아봤는데요. 기본소득의 진심이에요. 네. 왜냐면은 물론 이제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의 의제가 사라졌다. 예,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연설에서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 봐야 됩니다. 예, 지난 2년간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연설이 뭐였냐면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이번 전당대회 출마 연설입니다. 모두 다 빠지지 않고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를 언급했습니다. 예, 일단 2022년 8월에 있었던 9월에 있었던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그 기본사회를 언급하면서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얘기부터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다음에 불필요한 몫을 환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이게 기본소득을 많은 분들이 그냥 지급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모두에게 지급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요 구조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빠짐없이 기본소득을 언급했고,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도 총선 국면에 물론 이제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그 시점에 맞춰서 기본소득의 형태로 또 제안을 했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앞으로도 뭐 일관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진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 윤영준 대표님 그리고 그리고 우리 이원재 대표 그 진행자님의 어떤 이 성향에 대해서 요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제가 생각하는 말을 얘기를 해놓는 게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좋으실 거예요. 랩2050 전 대표시고 랩2050 현 대표시잖아요. 기본소득 그 실험을 경기도하고 같이 랩2050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죠?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분께서는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이해도가 높고 뭐 실무적으로도 일도 해보시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약간 친화적이다라고 보고, 저는 그 중에서도 윤영중 대표님이 좀 더 기본소득에 좀 더 친화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소득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제가 예전에 운영했던 뉴스톱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글도 전문가 기고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같은 얘기다, 이런 생각이 점점 많이 드는 약간 회의론자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래서 토론이 되겠다. 이제 이런 관심이 좋아요. 없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저도 내용을 좀 아니까. 자, 먼저 전국민 25만 원하고 기본소득은 다른 거예요. 그거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돈을 준다라는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은 기본소득은 그 뭐 5가지 전제 조건이 이제 보통 한 5가지나 6가지가 있잖아요. 모든 국민에게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거고, 대가나 조건이 없어야 되고, 너 취업하면은 이 돈 안 줄 거야, 뭐 실업자한테만 줄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주는 거, 이거를 보통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은 25만 원을 한 번만 지금 일단 뭐 매달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워낙 나라 경제가 힘드니까 이쪽에 이제 그냥 돈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윤영준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대선 공약으로 이거를 할 거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사이클이 있는데, 이제는 지난 대선 때는 기본소득에 대해 여론조사에 보면 인식이 안 좋아졌는데 다시 한번 이제는 이제 이게 좀 올라가는 사이클로 저는 탔다라고 보고, 그래서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뭐 공약을 바꾸거나 말을 바꾼 거는 워낙 많지만은, 이번에는 본인이 이제 말부를 바꿔서 좀 손해를 봤다라는 것도 있고, 이번에는 딱히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이거 계속, 그러니까 기본 사회의 하위 개념으로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소득 이 세 가지를 이제 같이 밀 거라고 보고, 저는 기본소득 뭐 좀 더 뒤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기본소득은 조금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뭐 보는 바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조금 다른 것 같고, 다만 전국민 25만 원은 지금은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니, 이거 말씀 주시니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신 말씀이 보편적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한테 계속
매월 얼마씩 주는 거라고 현금으로 주는 거. 상품권 깡 이렇게 안 하게. 가난한 사람 더 주고 뭐 부자는 덜 주고 이런 거 아니고 다 똑같이 주는 거고. 원칙은 그런 거죠. 원칙은 예, 대전제는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민 25만 원 지원 민생회복 지원금은 지금 다른 거죠. 발의된 법안이 정확히 어떤 거죠? 지금은 전 국민에게 지역 카페 형태로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그러니까 소득계층 하위 계층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그 이제 지역 카페를 통해서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네. 근데 아까 윤형중 대표님 얘기하신 내용의 핵심은 요 법안을 첫 걸음이고 쭉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사회 개념 같은 것을 보면 거기까지 쭉 가는 로드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건 클릭한 거하고 이거하고 상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일단 그건 그러니까 이 정책이 마중물이 되려면 일단 저는 민생회복지원금도 마중물이 될 수 있지만 마중물은 일단 재난지원금이 했다고 보거든요. 일단 모든 사람들이 현금을 코로나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 카페나 뭐 신용카드 포인트나 현금의 형태로 다 지급받아 본 경험이 있잖아요. 또 그걸 소상공인들에게서 이제 소비를 해본 경험이 있었고요. 이게 정기성, 기본소득의 모든 요건 중에서 정기성만 탈락하는 것이거든요. 정기성만 이제 해당이 되면 기본소득이 되는 것인데 정기성은 정기적으로 지급. 예, 정기적으로 지급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한 번만 지급한 거니까 정기성이 아닌 거고. 맞죠. 네,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도 이제 정기성 이제 탈락한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기성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는 이거 기본소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말 그대로. 근데 기본소득 정기성이 들어가려면 기본소득의 재원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급될 수 있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마련돼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는 주로 이재명 후보가 많이 제시를 했었던 거는 탄소세 그리고 토지 보유세였는데요. 근데 아마 지금 국면과 차기 대선에서는 이제 그 재원에 대한 내역이 좀 달라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좀 현실성을 가지려면요. 네. 지금 그 재원에 대한 얘기가 사실 말씀하셨던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이나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는 재원을 뭐 별도로 막 논의하진 않잖아요. 지금은 네. 한 거고 나중에 이제 재원을 추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 쉽게. 제가 나름대로 제안을 하는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많이 했으니까 감세를 일부 축소만 해도 충분히 그 재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어떤 정책을 할 때 우리가 재원을 무슨 세금을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보통은 하진 않잖아요. 어떤 정책을 하면 일반 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세금 전체로 걷어서 그 통 안에서 쓰는 거이고 만약에 큰 정책이 하나 들어오면 아마도 뭐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아니면은 있는 세금의 세율을 올리거나 공제를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늘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그냥 뭘 한다고 뭐 정책 하나 한다고 세금 하나 새로 만들고 이런 건 아닌데 기본소득제는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기본소득은 다릅니다. 네. 왜 다르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복지 정책을 도입하는 것 이상의 의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경험을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에 또 재원 규모가 또 뭐 워낙 막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는 나름의 그 지속 가능한 재원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얘기가 좀 섞이면 안 되는 것 같은 게 일단은 전국민 25만 원 얘기를 먼저 하고 뭐 이거 일단락 짓고 두 가지는 저는 다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왜 다르냐. 그러니까 전국민 기본소득을 얘기를 하면서 경기부양이나 경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 왜냐하면 계속 지급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거의 지금 목적은 자영업자 다 죽으니까 지금 이거 수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격이 달라. 그러니까 현금과 상품권이지만 현금이라고 퉁치고 그냥 현금을 준다라는 거에 빼놓고는 아예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돈 맛을 이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되게 마중물 역할을 했는데 저는 그걸 돈 맛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내 주머니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100만 원이 꽂혔을 때에 이거를 쓸 때의 어떤 쾌감이라든지 효능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지. 오늘 그래서 어제 이제 오늘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이거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조경태 의원이 야 이거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맞아? 야 내가 지역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기대를 많이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네. 어제 의총을 했는데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아까 얘기했던 그 마중물의 역할로 효능감이 생긴 거예요. 이 돈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거를 쓰고 어떻게 계획까지 뭐 세우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어쨌든 전국민 25만 원은 경기 부양을 위한 거다. 뭐 경기 부양 아니면 이제 수혈
링거 맞게 뭐 요 정도기 때문에 요 두 개는 저는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 오늘 계속 토론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이 기본소득 반대에도 민생회복지원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탄소 배당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소득 반대에도 탄소 배당 해야 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마찬가지 이유인데 탄소 배당은 기본소득 때문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지급하는 거고 민생회복지원금도 기본소득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시기에 맞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민생회복지원금 계속 반복하다 보면 기본소득세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 대표 생각이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돈 맛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돈만 한번 보면은 이거 사람들이 왜 안 주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일종의 정무적 판단이 좀 끼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소득을 나중에 이제 추진을 하고 이걸 걸려면은 이게 코로나도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때 이제 받은 거잖아요. 이제 근래에 받아야지 이게 상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효과를 한 거지 두 가지의 성격은 다르다. 뭐. 근데 김준일 평론가님 아까 윤영중 대표가 얘기한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의 진심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진심이었으면은 지난 대선 때나 중간중간에 그렇게 가차없이 버렸을까? 뭐 인생 뭐 버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제가 보기엔 그냥 버린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냥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기본소득이란 개념 자체가 이제 이재명이 제일 처음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이 유력한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초반에 강하게 밀고 간 거는 맞아요.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버리는 것이 조금 어려워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사이클이 있는데 그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막 이럴 때 기본소득을 얘기를 하는 것과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빈곤층들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좀 절실한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뭐 양극화가 이제 뭐 훨씬 심해졌잖아요. 지금 나라 망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윤석열 정부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좀 잘 먹힐 수가 있겠다. 뭐 그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이거는 찬반이 워낙 극명하게 갈리는 거라서 논쟁은 뚫고 나가야죠. 네.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김준일 평론가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오케이 경기 살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기본소득제는 모르겠다. 의구심이 있다. 윤영중 대표님은 두 개가 어쨌든 두 가지 다 전 찬성하는 입장이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 다 진심일 거다.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은 사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려고 하는 거 맞는데 기본소득은 하려고 그러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하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게 아니라 진심인지를 모르겠다고요. 진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유리하니까 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유리하니까 예. 하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으면 또 접을 수도 있겠다. 저는 바로 접는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법 통과는 되겠죠? 본회의에서 오늘 오후에 뭐 표결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를 그다음에 뭐 의심할 여지는 없죠. 늘 약속대로 처럼 해왔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통과와 또 거부를 하겠죠. 이렇게 네. 통과시키고 거부하고 하는 과정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과 이게 전국민 25만 원은 기본소득을 일단 뒤로 제껴놓고 전국민 25만 원의 내용과 이 방식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법을 입법을 해가지고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주는 거는 전 반대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처분적 법률 뭐 이렇게 한동안 나오다가 지금 얘기가 안 나오는데 처분적 법률인 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행정부를 뛰어넘어가지고 이게 입법을 하는 순간 이렇게 조치와 입법을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법을 통해서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처분적 법률을 쓰기 시작하면은요 행정부가 무력화돼요. 그러면 입법부가 야 이것도 뭐 이것도 해 저것도 해 하면서 이거 다 그럼 뭐 검경 수사권 조정도 처분적 법률로 해버리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시급한 상황인데 이게 저는 한 외환위기 정도 되면은 저도 처분적 법률 뭐 이게 진짜 당장 무슨 돈을 투입하지 않아가지고 나라가 쓰러질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내가 아까 전에 망할 것 같다고 하지만은 서서히 망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결국은 행정부를 설득을 해야죠. 이 방식에 대해서는 좀 반대. 하지만 내용은 찬성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뭐 처분적 법률의 방식이 뭐 옳냐 그르냐 뭐 끄트머리 말씀하셨지만 그것 자체를 따지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야당은 다수당으로서 지금 민생에 나름 책임을 지려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이제 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드리기 정확하게는 뭘 어떻게 될지 몰라. 되는 거죠. 90%에서 89% 되겠지. 그렇다면 민생회복 지원금을 그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한 이재명 후보와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한번 디베이트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게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집권 여당으로서 제가 정부 쪽에서 1대1 디베이트를 했으면 좋겠는데 누구를 이렇게 맞상대로 세워야 될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태현 실장이나 해야 되는데 성태현 급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두 분이서 한번 정책 디베이트를 해라라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좀 던지고 싶고요. 이거는 결국 정부가 나서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나설 수 있게 그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는 전 국민만 고집하다가 이제 차등적 지원도 가능하고 선별 지원도 타협할 수 있다까지도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면 꼭 이 정책 아니더라도 뭔가를 하려고 나서야죠.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나설 때 야당에서도 타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처분적 법률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논쟁은 사실 좀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진짜 필요한 논쟁은 여야 간에 그리고 정부와 야당 간에 그 진짜 필요한 정책을 찾는 논쟁이죠. 그걸 더 늦기 전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만은 이게 그냥 25만 원 지급하는 행위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는 게 두 분.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하면 할 수도 있겠죠. 논쟁이 있지만은 뭐 어쨌든 법이 통과되고 뭐 발효가 되면은 또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경태 의원 같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국회에서 그냥 통과를 시켜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국회 정부와의 관계가 그러니까 여야 관계가 아니고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무기명 투표할 때 그게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소위 말해서 이제 192대 8인데 개혁신당도 반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보수라서 반대하는 거지 뭐 전체적으로 뭐 이런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통과하기 어려워요. 아니 지금은 이거는 재표결에서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예산 편성 안 할 거예요. 위헌 법률 신청할 거고요. 위헌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25만 원을 받기는 어렵겠다. 일단 그거네요 결론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거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거예요. 나쁜 의미의 정치적인 게 아니라 어쨌든 민생을 민주당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이 생각한다. 정부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실효가 있냐? 지금 당장 지급을. 그러니까 이건 협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분적 법률을 우리나라에서 써본 그러니까 더 반대할 명분만 주는 겁니다. 처분적 법률은 별로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이 거부권 행사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처분적 법률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더 세지는 거예요. 거부권 때문에 처분적 법률까지 검토하게 된 것이죠. 사실상 왜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게 되었겠어요. 거부권 같은 거부권을 이런 식으로 행사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중에서 극히 절제해서 사용해야 될 권한이 딱 두 개 있어요. 사면권이랑 거부권이거든요. 저는 대통령의 무분별한 15번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날 텐데 제가 말하는 거는 거부권 행사하는 건 저는 되게 반대예요. 근데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게 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알이 먼저냐 얘기인데 이건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민주당이 정부랑 타협할 수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처분적 법률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만들어내야지. 그거 왜 무조건 저도 정부 비판 많이 하지만은 정치력이 지금 민주당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 해내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치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제가 제안 드립니다. 정치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산은 심의를 안 하면 돼요.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거부권 정도를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야당과 타협할 만한 그런 명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야당이 그 정도로까지 나섰을 때 과연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사용할 수 있는 정부를 정말 올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니까 야당은 진짜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거. 결론이 이런 것 같네요.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처분적 법률을 만들어도 행정부가 안 하겠다는 정책을 실행할 수는 없다. 그렇죠. 두 분 다 그런 생각이죠. 버티겠죠, 그러니까. 모든 정책적 사안들을 사법화하는 거예요.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게 없으니까 다투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근데 여기서 차이는 김준일 평론가님은 야당이 행정부를 좀 이렇게 존중해서 계속 대화를 해서 그러니까 협상을 해야 돼요. 협상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신 거고 처분적 법률안 내는 것도 협상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좋습니다. 근데 뭐 전 실망이에요. 25만 원을 못 받는다는 거네 결국은.
올해 안에 못 받고. 근데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 얘기를 좀 제가 돌아가 볼게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당 강령 바꾼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당의 당 강령은 뭐 모르겠어요. 중요하다는 분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서서히 구현이 돼 간다고 보거든요. 특히 민주당처럼 전통이 오래된 정당은 예를 들어서 뭐 경제민주화 하겠다 이런 거 당강령에 걸면은 서서히 계속 해서 그 목소리를 낸단 말이죠. 10년 동안, 20년 동안. 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사회를 당강령에 반영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아마 제가 양대 정당의 강령을 읽어보는 아주 드문 사람에 제가 속할 건데요. 그 놀랍게도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어느 정당의 강령에 들어가 있냐면은 국민의힘 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당 강령이 없어요. 예, 국민의힘 강령에 들어가 있고 왜 들어갔냐면은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예전에 시절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소득 그 강령은 아직 이제 민주당에 안 담겨 있고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기본사회라는 이제 단어를 강령에 넣겠다라는 이제 전준희 그 정우로 대변인이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전국 당원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한국의 정당 강령만큼 의미 없는 강령이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그동안 해왔는데. 지금 기본사회 또 아무리 이제 논쟁적인 얘기를 담기 위해서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논쟁적인 사안을 담는다 안 담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담기 위한 앞으로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적절하게 좀 거친다면은 이런 시도는 상당히 의미 있다. 근데 앞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냐가 좀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사회 개념이 뭐예요?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뭘 담는다는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문제는 기본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네. 기본사회의 개념을 이게 아직 학술적인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 기본사회란 딱 무엇이 기본소득처럼 이제 수십 년간 이렇게 개념이 정립된 개념은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주장해 오다가 일단 이제 꼭 기본소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경제적 그 기본권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아주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의미했는데 그 최소한의 삶의 수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만 그 복지 정책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의 정신은 그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그런 경제적 기본권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인 기본권을 좀 제공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게 기본사회의 정신이고, 그래서 기본사회의 그 정신에 부합하는 여러 이제 분야들을 얘기를 했을 때는 보통은 이제 소득, 주거, 교육, 금융,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의료 이 정도를 좀 포괄하고 있습니다. 네.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국가가 개인에게 다 보장해 줘야 한다. 이런 그게 어느 수준인지는 이제 토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한국판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봤어요. 그러니까 기본사회란 개념이 없고요. 없어요,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베이직 소사이어티 영어로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래서 검색도 해보고 아까 전에 그랬는데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소득을 확장한 거고,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민주당에서 올해 3월 달에 이제 기본사회 5대 정책 발표를 했는데 뭐였냐면은 0세부터 노인까지 기본 삶을 보장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유럽의 이제 복지 어떤 큰 틀에서의 그러니까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판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예를 들면은 이제 태어나서부터 출생소득도 준다고 하지, 기본주택 준다고 하지, 무상교육, 뭐 간병지원, 경로당에서 점심 주기 뭐 이런 거니까 모든 세대에 필요한 사람한테 복지를 주겠다. 그러니까 뭐 한국판 복지국가 선언이라고 저는 이제 읽었는데, 뭐 좋습니다. 아니 뭐 좋은 건 좋은 건데 이제 구체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전선이 이제 정책적인 전선이 아마 조금 그거지겠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 정부는 역동경제인데 그거는 이제 곧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고요. 역동경제는 차기 이제 내용이 없잖아. 지금 나오는 게 없잖아. 지금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금방 폐기될 거고. 왜요? 종부세도 있고 상속세도 있고 지금. 역동경제 내용은 감세. 상속세 감세를 통한 역동경제.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다 차기 대선에 나오는 사람이 역동경제를 들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윤석열 거잖아. 뭐 한동훈이 나오면은 이 기본사회와 대비되는 거를 이제 예를 들면은 5세호는 안심소득이다. 안심소득으로 내가 이게 낫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기본소득과 대비되는 이런 거고 다른 방식의 이제 이런
뭐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겠죠. 뭐 그런 선언적인 의미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네. 아, 그러니까 뭐 그럼 그냥 보편적 복지 그러면은 사실은 뭐 그거 아주 새로운 건 아니고 그동안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이렇게 쭉 진보 정당 포함해서 이 범진보 진영에서 계속 주장해 오던 바이긴 하잖아요. 그거의 연장선상이다. 근데 사실 기본 소득이 거기 추가된 게 새롭다는 거는 맞긴 맞네요. 학계에서 기본소득과 좀 짝을 맞춰서 많이 논의되던 개념이 기본 서비스였습니다. 여기서 사회 서비스의 여러 항목들을 기본적인 수준까지 가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되었거든요. 근데 기본 사회는 기본 소득 플러스 기본 서비스 그 개념을 좀 더 이제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개념, 발전시킨 개념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은 뭐 교육, 무상 교육이든지 무상 의료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한테 주는 복지를 가난한 사람만 주는 복지 말고 모든 사람한테 주는 복지를 더 확장해야 된다. 더하기 기본소득 이렇게 되는 것 그렇게 같은데. 이제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좀 그 샘 알트만이 했던 기본소득 실험 결과도 발표됐고 또 경기도에서 아까 실험하고 있다는 거 말씀도 주셨는데 유영수 대표님 거기 관련도 돼 있으셨고 한데 그걸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고 기본 소득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차기 대선 아젠다 말씀하신 그럼 차기 대선 아젠다가 이게 될 건가 거기까지 얘기를 한번 하고 그 얘기까지 다 할 수 있나요? 간략하게 조금 얘기해 주세요. 기본소득 얘기해보죠. 샘 알트만 실험 샘 알트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샘 알트먼은 우리가 오픈 AI 챗 GPT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좀 오래전부터 가졌던 분이시고요. 이분이 원래 전 직장이 Y 컴비네이터였잖아요. Y 컴비네이터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바가 있고 이번에 이제 발표한 기본소득 정책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 3년 정도 그리고 텍사스와 일리노이주에 여기서 이제 특징점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출했다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가운데 저소득층 가운데 3,000명을 대상으로 그 매월 $1,000, 1,000명에게는 매월 $1,000 그리고 대조군에게는 대조군 2,000명이 있는데요. 대조군에게는 이제 $50 지급한 내용을 이제 그 지급한 결과가 어떻느냐 이 뭐 그걸 때 살펴본 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와서 이제 좀 화제를 모았는데요. 일단 국내의 전반적인 반응은 기본소득 지급해 봤더니 별로 효과 없더라. 이재명 민주당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신 분들이 꽤 있으시던데,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한번 그 원문을 찾아서 좀 살펴보다 보니까, 그거 좀 잘못 해석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그러니까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본소득 실험하면은 일단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나쁘게 나올 것 같아요? 좋게 나오지 않을까요? 당연히 좋게 나오죠. 실험이란 건 기본적으로 특정한 대상자한테 일정 기간 동안 그냥 지급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나가는 건 없고 들어오는 것만 더 있잖아요.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기본소득 정책 실험의 진짜 장단점을 제대로 보려면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을 거두는 실험까지 같이 해야 돼요. 제대로 보려면. 근데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지급하는 실험만 합니다. 지급하는 실험 중에서 유일하게 나빠질 거라고 보는 지표는 뭐냐면요. 노동입니다. 고용, 근로시간. 근데 이것도 일을 덜 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달라요. 그러니까 일을 덜 하는 것을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또 그걸 그렇게 나쁘게만 볼 수도 없거든요. 덜 하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예상 가능하게 모든 지표들이 다 좋아졌고요. 나쁘게 나온 지표는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평균 주당 1.3시간이 줄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첫 시작된 시기가 2020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수혜자군, 대조자군 다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난 2, 3년 동안 다 고용률이 급증했는데 급증한 비중이 그래도 수혜자군이 조금 더 낮았다가 그나마 이제 나쁘게 나왔던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 그 시간 동안 뭐 했느냐 또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 정도 일단 설명드리고 더 이제 다른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비판하는 지점인 거죠. 근데 근로시간 줄은 게 나쁜 거냐 지금 이런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제 이렇게 좀 큰 단위로 이거 실험을 한 게 이제 핀란드에서 2019년에 발표한 거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샘 알트만이 한 건데. 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샘 알트만은 오픈 AI 지금 CEO인가? 뭐 의장인가 그래요. 창업자예요. 돈이 많잖아요. 3년 동안 지 돈을 800억을 써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나는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야 800억을 막 써도 되는구나. 부럽다. 이게 제일 부러웠어. 자기 혼자 낸 건 아니고 오픈 AI 같이 냈어요. 그러니까 오픈 AI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오픈 AI 개념이 뭐냐? 챗 GPT 같이 AI가 이제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이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남는 시간에 이제 뭐로 할 것이냐? 부는 AI가 다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은 뭐 100%는 아니더라도 노동은 이제 해야 되지만 특히 이제 육체 노동 같은 거는 오히려 해야 되지만은 정신 노동이나 이런 거는 AI가 더 잘하니까 이제 노동 시간 줄어들고 여기에서 부를 창출할 때니 여기에서 이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재원이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컨셉이 미래의 유토피아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간에 좀 지나가지고 AI가 다 대체를 해가지고 더 이상 노동을 많이 하지도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돈을 주는 것과 안 주는 것과 이게 비교를 해보는 거, 실험을 해보는 거, 요런 거잖아요. 옛날 얘기해볼게. 핀란드 때 2019년에 발표된 그거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핀란드의 우파 정부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업자한테만 실험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파 정부가 관심이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어차피 실업급여 나가는데 얘들한테 이거를 그 기본소득이라고 한번 줘보면은 얘들이 일을 더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인가, 실업률이 낮아질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기본소득이 꼭 좌파의 생각이다.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파도 관심 있고 좌파도 관심 있고 관심의 포커스가 다른 거. 좌파는 해피니스, 생활의 웰빙 뭐 이런 거가 좀 더 관심이 있으면 우파는 야 실업률 낮아져 이거? 야 뭐 더 뭐 나아지는 지표가 나아지는 거 있어? 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그 차이가 있는 거인데 자 이번에 샘 올트만의 이 결론을 보면은 저는 기본소득 그룹이 주당 1.3시간 적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예를 들면은 주 52시간 일하는 그룹과 주 50시간 뭐 30분이라는 그룹과 이게 큰 의미가 있나? 뭐 그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더 이제 눈여겨봤던 거는 자,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얘들이 그러니까 1,000달러를 받았으니까 대략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8만 원 뭐 이 정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달러로 얘기할게요. 기본소득 그룹은 연 5만 970달러, 5만 1000달러 정도 벌었고요. 주로 이제 이거, 주가 아니 연이구나, 연. 그리고 네. 대조 그룹은 4만 5,710달러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그룹이 더 벌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받은 게 있잖아요. 1,000달러씩 받았으니까 12,000불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일한 사람들이 더 많이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기본소득을 받으니까 내가 구직활동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시간을 가지고 내가 생계에 몰려가지고 막 구직활동하고 좋지 않은 일자리가 아닌 거친 일자리나 급여가 낮은 일자리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늘더라. 그러면은 네. 어떻게 돼요? 행복도가 증가하죠. 당연히. 그러네요. 당연히 생계에 몰리지 않으니까 행복도가 증가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게 핀란드에서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기본소득 고용효과를 보니까 고용률, 실업률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 기본소득을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근데 뭐가 가장 자존감이 높아졌대요.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쑥그리고 들어가가지고 막 뭐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일단은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재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진공 상태에서 지금 한 거잖아요. AI가 그러면 우리의 일자리를 다 대체하는 시간이 언제 올 것인가. 샘 알트만의 전제 조건.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면 그건 다른 차원이 돼버리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이 자존감과 해피니스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투입을 한다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자, 우리나라가 5천만 명에 기본소득 5천만 명이잖아요. 100만 원씩 한 달에 준다고 여기 130만 원이지만 비슷하게 설계를 해봐요. 얼마 듭니까? 한 달에 50조 원씩 들어요. 그러면은 1년에 600조 원이에요. 600조 원이면 우리나라 예산입니다. 1년 예산. 이거를 지금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며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이게 약간 우파적 시각이에요. 더 뭐 나은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해피니스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아까 그 1.5시간 덜 일했을 때 그 시간 어디에 투입하는지 얘기 안 해주셨나요? 아, 네. 그게 궁금하네요. 이게 일단 전제를 했잖아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유는 생겼다 치고 예. 재정 문제는 있어. 네,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고 일단 100만 원씩 주기 어렵고요. 일단 다 좋게 나와요. 고등교육에다 등록을 했고요. 형편없는 일자리를 뭐 갈 이유가 사라졌고
또 더 잘 맞는 일자리 찾을 기회가 생겼고요. 심지어 뭐 음주량도 감소했고 진통제 처방도 감소했고 또 어떤 배선이라는 사람은 그 자녀가 이제 자폐증이나 ADHD 앓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놔두고 일자리에 가야 했는데 그런 일을 할 이제 그 좀 줄이고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들이 가족들을 훨씬 더 많이 돌볼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오픈 AI 샘 알트먼답게 창업을 얼마나 하느냐, 또 창업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도 대조군에 비해서 한 평균 3% 증가했는데 이 효과는 흑인과 여성에게 더 효과가 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좋게 나왔는데 물론 전제가 일단 돈 주는 효과니까 당연히 다 좋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 하신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돈을 준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뭔가 경제적인 효과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복지에 쓰는 총량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복지가 쓰는 총량을 보통 우리가 아주 선별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복지를 준다라고 하면은 효율적으로 복지 체계가 돌아가고 그들에게 충분한 복지가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전 세계 통계를 내보면은 아주 선별을 심하게 하는 나라일수록 그 선별을 받는 사람들이 복지를 받는 양도 적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복지 정책이 조금 더 보편적이고 관대하게 갈수록 실제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복지도 괜찮고 또 그런 나라도 재정의 상황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받는 복지에 대응해서 세금을 낼 그런 의향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게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학계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재분배의 역설을 좀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편적이고 관대한 그런 복지 정책을 통해서 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좀 넓혀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기본소득이 상당히 유효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네. 복지를 넓혀가야 하는 게 큰 흐름에서 맞다. 네. 넓혀가는 방법으로 기본소득이 거기에다가 기본소득을 또 왜 얘기하냐면은 짧게 얘기해볼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차등적으로 거두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그 복지 혜택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복지 정책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 게 아니라 복지 정책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이걸 복지의 중층화 정책이라고 그러고 그 기본소득을 1층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두에게 거두는 거는 차등적으로 그건 슈퍼컴퓨터로 하거든요. 국세청 슈퍼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인력도 많이 안 들고 인력 거의 안 듭니다. 프로그래밍만 미리 해놓으면 됩니다. 주는 거는 건데 공무원 인력도 많이 들고 그렇죠. 찾아내야 되고 그 복지직 공무원들 제일 힘들거든요. 그 지자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정체계를 다 갖춰놓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대와 동의만 얻을 수 있으면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대선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러니까 다음 주로 한 번 더 해야죠. 이 기본소득 얘기 한번 안심소득 얘기도 한번 해야 돼요. 안심소득하고 기본소득 비교를 하면서 안심소득 대 기본소득을 한 번 더 해야겠네요. 기본소득은 제가 또 비판할 뭐 이렇게 논할 부분이 꽤 많은데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그러시죠. 그러면은 일단 그 오세훈 시장이 아까 안심소득 내용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 대 기본소득 차기 대선 구도가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본인을 차기 국민의힘 후보로 이재명 대표를 차기 민주당 후보로 상정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일단 큰 의제로 떠오른다는 의미이고. 아니 저는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나오면은 안심소득을 본인이 트레이드마크로 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심소득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은 골자는 뭐냐면은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의 소득 부족분의 절반 정도를 정부가 보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 50% 상위 50% 빼고 하위 50%인데 그러면은 중위소득에 여기는 다 뭐 여기는 중위소득이 뭐 예를 들면은 1년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는 4천만 원만 벌고 여기는 3천만 원만 벌고 여기는 2천만 원만 벌잖아요. 자 그러면은 5천하고 2천하고 갭이 3천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1,500 정도 지원해 준다. 절반만.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더 주는 건 지금 복지하고 좀 비슷한데 그걸 확 높여가지고 중간까지를 어려운 분들이라고 정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보수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기는 뭐 하위 30%만 주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꽤 나는 뭐 괜찮은 지금은 5%밖에 안 돼. 하위 뭐 생계급여 대상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위 5%, 하위 5%인데. 그러니까 5% 이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책에 따라서 뭐 혜택이 다른데 어쨌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이거는 많이 상당히 진전된 거다. 전향된 거다라고 차기 보고.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오세훈이 근데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낮아가지고 지금 모릅니다. 맞아요? 아니 뭐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근데 뭐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자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만약에 오세훈이 나오면은 이거는 쟁점이 그러니까 여러 전선 중에 하나의 전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으로 윤 대표님 여기 의견 주시고. 저는 그 반심소득은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에 진심이라면은 차기 대선에서 진짜 오랜만에 좀 볼만한 정책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말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냐. 저는 그걸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김준일 대표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몇 프로인 줄 알고 내가 몇 프로로 생각했는데 아주 어렵다고 보셨잖아요. 까볼까요? 네, 저는 오히려 저는 한 20%. 20%. 저는 45% 정도. 45%. 네. 가능성 상당히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소득 대 안심소득이 될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 사실 우리는 우리나라 복지 확대의 길로 가는 거네. 보수나 진보나 그런 후보들이 만약에 나온다고. 진심이라면요. 진심이라면. 안심소득의 진심인지 여부는 나중에 또 따져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정수 박사하고 AI 시대에서 오픈 AI가 새로 내놓은 검색 엔진 서치 GPT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님, 윤영중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의 스탠스가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후보로 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또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면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와도 안 될 것이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취약하다. 한동훈을 내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한국의 가장 보수적인 신문 조선일보의 심지어 주필이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보수 언론에서도 깊은 빡침과 실망과 분노와 좌절이 계속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정말 말을 갈아타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한동훈 이제 당대표가 지난 1월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고 했었죠. 한동훈에게도 권력자와 맞서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만들었고 서사를 만들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또 한 번의 검사 대통령을 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많죠. 양상훈 주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검사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사건을 맡아가지고 트럭 기소로 갈 만큼 47가지 혐의를 기소를 했는데 다 무죄가 났습니다. 검사로서도 실력이 좀 떨어진다. 한동훈 특유의 깐깐하게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이 국민들이 볼 때 한참 이제 똑똑하다는 느낌을 줬는데 그런 이미지도 많이 좀 꺾여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강직한 검사 이미지는 이미 윤석열이 다 소모해버린 상태고요. 쉽지 않을 거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 시간입니다.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요. 오픈 AI가 새로 내놓은 서치 GPT 검색 엔진인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이미 예고해 주셨는데 퍼플렉시티 얘기하면서 AI가 이제 검색 시장 잡아먹는다 그러셨는데 서치 GPT는 오픈 AI가 발표하니까 그날 바로 구글 주가가 폭락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겁니까? 우선 서치 GPT의 실제 모습은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없습니다. 10,000명의 테스터를, 그러니까 이 평가자를 모으고 있고요. 올해 연말에 이제 런칭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선 이제 그걸 발표하면서 가상의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사실은 대단히 퍼플렉시티와 대동소이하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서치 GPT는 이제 퍼플렉시티는 이제 아직 스타트업이고 이제 막 시장을 열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GPT는 대단히 큰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용자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GPT에 서치 GPT가 바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챗 GPT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챗 GPT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따로 우리가 서치 GPT를 찾을 필요 없고 챗 GPT 안에서 서치 GPT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올해 이제 9월이나 10월 달에 나올 애플 아이폰 16 여기 애플 인텔리전스 여기에 시리에 챗 GPT가 결합이 되잖아요. 여기에 서치 GPT도 결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기존하고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우리가 뭔가 구글에서도 지금도 검색하면 실험 기능 넣으면 이렇게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약간 정리해서 보여주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얼마나 더욱더 정확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서치 GPT는 이제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물어보면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에서는 누가 금메달을 받았지? 라고 물어보면은 죄송합니다, 모릅니다가 나오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고, 그 선수의 이력이라든지 또는 뭐 또 사격에서 누가 금메달을 받았는데 왜 거기에 옆에 인형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걸 물어본다라면
이제는 답해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거고, 답해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퍼플렉시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검색 엔진이라고 한다라면 이제는 답변 엔진. 즉 내가 물어보는 것을 예를 들자면 제가 하루에 정말 검색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50번, 60번씩 물어보는, 예를 들자면 학술적인 영역에 있거나 기자거나 애널리스트거나 대단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그거 다 찾아가지고 링크 들어갔다가 확인하고 찾고 이게 되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바로바로 답을 주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닌지는 최소한의 또 검증이 필요하면은 링크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답변을 먼저 만족스러운 결과를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링크 안 들어가도 알 수 네, 있다. 알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만족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도 요즘도 검색은 대단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가 쇼핑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제품 검색도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품 검색을 할 때는 아마존에 다 들어가요. 어차피 아마존에서 살 거니 프라임 회원이 많으니까, 워낙 프라임 회원이 미국 가구 수보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미국의 하우스홀드보다 프라임 회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제품은 아마존에서 산다는 이 기본 가설이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안 사면은 손해 본다는 매몰 비용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 가서 제품을 검색할 때 합니다. 또 왜냐하면 아마존에는 리뷰가 되게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검색은 이미 구글에서 아마존으로 넘어간 거죠. 예를 들자면 맛집 찾을 때 지도 검색하세요? 뭐 쓰세요? 저는 지도 검색을 주로 그렇죠. 하는데, 이런 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아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젊은 20대들은 지도 검색도 쓰기도 쓰지만 보조 수단으로 메인은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음식점이라든지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핫플레이스를 검색할 때는 지도는 이미 누적된, 전 국민의 누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된 전통적인 맛집은 찾을 수 있어도 지금 막 뛰기 시작한 우리 동네에 새로 신장 개업했는데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이런 데는 아무래도 데이터가 누적돼 있지 않다 보니까 먼저 앞에 드러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확실하게 또 보여주고 있고, 또 요즘은 또 많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도 직접 하고 계시겠지만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하고 있거든요. 검색은 이미 지난 25년간 이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또는 통신의 발전과 함께 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다양해지고 있고 세대의 분화와 함께 다양해지고 있었다라는 거고, 여기에 AI 검색이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검색이 새롭게 들어온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좀 위협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완전히 구글 자체를 대체한다기보다는 구글에서 계속 하나씩 떨어져 나오고 있던 검색이 한 덩어리 더 떨어져 나온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가 건가요? 있죠. 혹시 제가 준비한 좀 자료 좀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구글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 왼쪽에 보면 이 그림의 왼쪽에 보시는 것이 구글의 이제 매출 구조인데요. 가장 지루하고 좋은 구글의 검색 광고입니다. 검색 광고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매우 압도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광고고요. 세 번째 저 광고는 또 뭐냐면, 저 광고가 되게 위험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구글 애드몹이라고. 네네네. 그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애드센스인데요. 저기에서 우리가 구글 검색에서 클릭을 하면 언론사 사이트를 가요. 그 언론사 사이트에도 사실은 구글 광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블로그로 가요. 그 블로그에 구글 광고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답변 엔진으로 AI 검색에서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의 머저리티, 조금 어떤 시장의 어떤 부분을 차지한다라면 웹사이트 방문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답변을 이미 다 찾았으니까요. 그럼 웹사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글 광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이것이 축소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월가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 애널리스트들 중심이나 기관 투자자들 중심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구글의 AI 오버뷰는 구글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AI 오버뷰를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키워드 중에서 원래 7% 정도였는데 요즘 3%에서 7% 정도는 AI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리 보여주는 거죠. 네네네. 이것이 미국에서는 지금 가능하거든요. 영어권에서는 AI 오버뷰스라고 해가지고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광고에 대한 노출도가 있긴 있지만 과거보다는 줄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굳이 광고를 클릭할 필요 없이 답변 듣고 나가버리는. 링크를 들어가야 광고를 보게 되는데. 그거나 또는 또 링크 옆에 보통 광고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뭘 찾으면 위에 한 광고 3개 있고 링크가 있잖아요. 링크 뭐 스폰서드가 있고 링크가 있는데 이 스폰서드가 밑으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이 먼저 나와버린 거죠. 자, 그러면 스폰서드를 클릭할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답변만 보고 나가게 되니까 이거는 AI 오버뷰 쓰던, 그러니까 즉 꼭 챗GPT의 서치 GPT도 위협적이고 퍼플렉시티도 위협적이고 이런 것들도 위협적이지만
구글 자체가 AI 오버뷰스를 할 경우에 그러네요. 구글 자체의 광고 매출이 줄어들 수 있겠다. 근데 이 철옹성 같았던 전 세계 시장 점유율 90%를 갖고 있는 구글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매출이 줄어들 경우에는 사실은 구글은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거고 또 하나는 자해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살을 깎아 먹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구글의 매출 구조에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글이 지금 예를 들자면 구글 클라우드 사업은 대단히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AI와 관련돼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지 또는 AWS라든지 아마존의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에는 성장하고 있지만 구글의 가장 강력한 광고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구글의 검색 엔진과 유튜브에서의 광고와 그다음에 구글의 애드몹을 합치면 이것이 전체 매출의 거의 80%가 가까이 되거든요. 네. 이 80%가 위축돼서 줄어들 경우에는 우리가 25년 동안 붕괴되지 않을 거라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구글이 와야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고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계속해서 실적들이 하루아침에 빠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걸 빠지는 만큼 구글 클라우드가 메꿔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겠지만 구글의 가장 중요한 광고 매출이 줄어들 것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대단히 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도 이건 우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저는 그 테스트 버전을 구글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요. 검색하면 위에 요약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하다가 저 스스로를 관찰해 봤더니 예전에는 검색을 해가지고 링크가 여러 개 나오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면서 찾았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딱 검색하면 위에 요약이 나오고 링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원하는 요약이 안 나왔어. 그러면은 검색을 다시 하더라고요, 제가. 링크를 들어가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링크 들어가는 게 줄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습성적으로 줄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검색의 유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물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소장님 같은 경우라든지 저같이 이제 글을 쓰면서 검색하는 사람들은 계속 전통적으로 검색을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도 AI 검색의 편의성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검색의 한 60%에서 70%는 퍼플렉시티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퍼플렉시티를 전 시민들이 다 쓰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퍼플렉시티를 노리고 있는 시장은 뭐냐면 흔히 말하는 헤비 유저 시장이에요. 하루에 최소한 검색을 50번 이상 해보는 사람들.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기자들이라든지 학자들이라든지 뭔가 이런 분들이 하루에 50번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한국의 리튼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한국에도 이런 AI 검색 서비스가 요즘 많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범하는 오류는 뭐냐면 퍼플렉시티를 모방한다는 거예요. 퍼플렉시티는 헤비 유저를 공략함으로써 구글의 탑 클래스를 공략하겠다는 것이 구글 전체를 대체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서치 GPT는 보다 대중시장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요? 보다 대중시장으로 나온 건 뭐냐면 검색의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죠. 자, 보시죠. 여러분들 그 GPT-4 5만 해도 멀티모달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즘 습관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뭐예요? 아침마다 제가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네. GPT-4한테 물어봐요. 위아래 색상이 맞냐고. 그거 유용하네요. 네, 그럼 위아래 색상이 어떠하고 그래서 혹시 신발은 뭐 신을까? 무슨 색깔 신을까? 물어봐요. 제가 신발 신고 찍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신발은 어떤 색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저는 정말 패션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색상 감각은 더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위아래 색깔을 요즘은 맞추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멀티 모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식의 근데 예를 들자면 제가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 그런 색깔 그분 저한테 얘기해 준 것이 조금 더 연한 하얀 색깔에 가까운 바지를 입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윗색깔에는 이렇게 나 하얀 바지가 없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쇼핑을 연결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퍼플렉시도 넥스트 버전에서는 쇼핑을 연결하고 있는 거고요. 반드시 GPT도 여기다 쇼핑을 연결합니다. 왜요? 제가 하얀 바지가 없어요. 나는 하얀 바지는 없는데 그러면 하얀 바지를 추천해 드릴까요? 얘기를 해서 오케이 추천해봐. 제가 신뢰도가 가면 그럼 추천이 와서 대여섯 개 보고 요거 괜찮다. 구매해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관문이 바뀔 때 시작되는 거잖아요. 검색은 제가 궁금한 거, 제가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고 거기에서 만족스러운 답변이 나왔을 때 그것이 기계라 할지라도 인간은 작은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고 주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이 누적되면 여기서 추천하는 상품
기꺼이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큰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맛집 검색하는 것도 우리 같은 아재들이 하는 것처럼 지도 들어가서 쭉 나오면은 거기 하나씩 들어가 봐서 리뷰 하나씩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GPT한테 그냥 광화문에서 그 우리 친구들 4명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 4명이서 만나기로 했는데 뭐 조금 조용한 데를 찾아달라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착착착착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추천까지 하게 해줄 들어가는 수 거죠. 있겠네요. 그러면서 살짝 아마 저는 챗GPT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요즘 그러니까 요즘 뜨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결합을 해서 왜냐하면 알고리즘의 랭킹만으로 했을 때는 뜨고 있는 데는 올라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GPT가. 이걸 가져와서 뜨고 있는 것도 하나 정도는 믹스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조금은 전통적인 알고리즘을 벗어나는 새로운 방법들을 저는 다양하게 시도해 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예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않아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유명한 데 말고 새로 뜨는 데 중심으로 좀 해줘.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완전히 이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것들을 가져가게 되는 효과가 그렇죠. 있겠네요. 왜냐하면 검색 시장이 이제 바뀌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습관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한번 네이버 쓰신 분들은 구글 잘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구글 중심으로 쓰셨던 분들은 네이버 안 가고 맞아, 요즘 아주 조금씩 사실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조금씩 구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구글이 그물망을 많이 친 거예요. 삼성전자의 갤럭시에서도 기본 검색을 구글로 바꿔놨고 그다음 이거 돈 엄청나게 주고 있잖아요. 구글이 매년. 또 구글이 매년 애플에다 돈을 엄청 주면서 사파리라든지 애플에서 기본 검색을 구글로 바꿔놔 버렸거든요. 그리고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의 시장 점유율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구글이 점점 많아지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만족도가 좋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쉽게 사람들은 자기의 습관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면 찾는 노하우부터 새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젊은 층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메뉴 고를 때도 음식 식당에 들어가면 메뉴판 안 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딱 가서 그 집에 해시태그가 걸려 있거나 그 집에 가서 사람들이 올린 사진 중에서 가장 라이크가 많고 댓글이 많은 것들이 뭐고 이것이 이 집에서도 맛있는 메뉴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메뉴 접근 들어가는 거고요. 물론 이것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젊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달라지는 것에 맞춰서 습관이 조금 변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검색 습관이 변할 것인가. 검색 습관이 변해야 구글과 네이버가 위협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AI 검색이 친해질 수 있을 것인가. AI 검색이 그전에 링크 보고 하던 검색보다 더 만족도를 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저는 그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네이버의 지식인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 인기 있잖아요. 인기 있습니다, 대단히. 그런데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게 잠식 효과, 카니발리제이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살을 자기가 먹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구글도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전면하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 중 7% 최대 이 정도로 지금 줄여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점점 확대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이버 큐 같은 경우에도 대기자 명단 받았다가 조금씩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 큐가 지금 그런 방식으로 네이버 큐, 네이버에선 큐라고 하는 큐 땡땡으로 해서 이 서비스를 AI 검색 서비스를 일찍 내놨어요. 근데 이제 대기자 명단을 받아가지고 제한적으로 저도 얼마 전에 풀려서 써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에도 이제 인공지능 모델과 관련된 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7월달에 나왔던 것이 GPT-4.5가 아니라 GPT-4 미니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이 미니가 나오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GPT-4.5를 쓰면 1시간을 계속해서 무한대로 계속 쓰고 있으면 한 $7 정도의 비용이 발생해요. 오픈 AI 쪽에. 그런데 이 GPT-4 미니는 34센트입니다. 훨씬 싸네요. 그렇죠. 20배 가까이 줄인 거예요. 20배 가까이 왜 줄였을까요? 이 GPT가 왜냐하면 앞으로 검색 시장을 대중시장으로 갈 건데 검색을 유료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오픈 AI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작동하는 비용 구조를 어마어마하게 낮춰야 돼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GPT-4에 질문하거나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에 질문할 경우에는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어 있다가 0으로 가는 이 정도의 전기가 발생하거든요. 스마트폰에요? 네, 스마트폰. 그 정도로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GPT-4.5 미니는 되게 스몰하게 가면서 비용 구조를 완전히 낮춰놨다는 거. 그건 뭐냐면 이들이
서치 GPT라고 하는 오픈 AI의 GPT 서비스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비용부터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준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네이버는 아직까지 성능 향상을 올 가을에 발표한다 그랬으니까 작년에 발표하고 아직 네이버는 아무 소식 없잖아요. 네. 성능 향상도 발표해야 되지만 네이버는 여기다가 이 향상된 성능을 계속 유지하면서 저비용으로 갈 수 있는 스몰 모델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단계가 네이버한테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Q를 갔을 경우에는 만족도가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Q한테 물어보면은 한 10개 중에 5개는 헛소리 하고 있어요. 정확한 지불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이 성능이 좋아지지 않았고, 그리고 네이버 입장에서 이걸 전면화 못하는 것은 이 좋아진 성능으로 저가 모델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네이버가 빠른 속도를 내지 않는다라면 내년에 이 아이폰을 통해서 서치 GPT가 들어오고 구글이 이제 내년부터 한국어 서비스도 시작을 하거든요. AI 오버뷰스는. 네네. 원래 쓰시고 계신 건 이제 실험용으로 쓰고 있는 건 계속 지금도 쓸 수 있지만, 그래서 AI 오버뷰는 이제 실험 신청하지 않아도 누구나에게 쓰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한국어 서비스를 내년으로 예약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네이버가 수성을 못 한다라면 저는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서치 GPT는 반드시 커머스를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이럴 경우에 네이버 쇼핑 자체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네이버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이버에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도 이 점을 명확하게 네이버 주주의 권리로서 네이버에게 요구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하시는 거네요. 아니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로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도전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구글이 공략해 들어왔던 것만큼, 그래서 구글에게 지금 시장을 40% 이상 뺏긴 것만큼 사실은 네이버는 또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네이버는 분기별 발표할 때 아마 이번 분기별 발표를 하겠죠. 곧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여기에 주주들에게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해외의 AI 검색 공략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이버는 밝혀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애플의 시리하고 오픈 AI의 그 챗 GPT하고 이렇게 결합한다는 말씀 지난번에 해주셨는데, 삼성에서도 지금 휴대폰을 AI 폰으로 이렇게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휴대폰에서 검색하는 행위가 전부 다 AI 검색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도 이제 빅스비를 이제 진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리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OS 18로 해서 아이폰 이제 16에 쓸 수 있는 것들이 베타 버전이 사실은 이번 주에 출시가 됐어요. 영어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아직은 거기에 챗 GPT가 결합하지 않다 보니까 시리는 조금 진화했어요. 근데 이제 시리한테 물어보면 이제 구글 검색을 통해서 결과물을 텍스트로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챗 GPT가 이제 결합이 되게 된다라면은 제가 말로 물어보면은 음성으로 답해주겠죠. 음성으로 답변을 얼마나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여줄 것인가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삼성도 구글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구글이 제미나이를 붙여주던 구글이 OS 상에서의 뭔가의 해결책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물론 지금 애플도 애플 인텔리전스의 그 본격적인 시작 시점을 갖다가 몇 달 연기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번 주 초에 나왔거든요. 워낙 준비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 싸움의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글과 삼성의 결합의 모습, 그리고 애플과 챗 GPT의 결합의 모습이 2025년은 피 터지게 아마 대중의 어떠한 이용자들의 어떠한 이용성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할 거라고 보는 거고, 이 경쟁은 좋은 거니까요. 이 경쟁 속에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분명하게 검색의 지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바일에서는 구글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오버뷰스, 그러니까 요약해서 AI가 보여주는 것과 관련된 충돌이 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C에서는 자기 걸 자기가 잡아먹는 현상이 있지만 모바일에서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뭔가 그런 글을 쓰기 위한 자료를 찾는다거나 이럴 때 모바일 검색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뭐 어디 갈 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러니까 맛집 찾을 때 어떤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클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요즘은 모바일 쇼핑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가 사실은 M커머스잖아요. 그렇게 할 때 쇼핑하기 전에 검색 같은 걸 많이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검색 광고를 클릭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 사람들이 광고 클릭률이 줄어들까 봐
그러네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번에 구글이 5월달에 발표를 하면서 광고를 새롭게 집어여서 광고를 갖다가 뭐 인터랙티브하게 집어여서 광고 매출 줄어들지 않은 걸 내부 테스트를 해봤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7%가 아니라 20%, 30%로 해서 AI 답변이 광범위해질 경우에 또는 퍼플렉스의 시장 점유율이 커질 경우에 서치 GPT의 시장 점유율이 커졌을 경우에 어떻게 광고가 새롭게 재편될 것인가, 여기에 커머스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2025년은 가장 중요한 어떤 시장 변화의 촉매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가 붕괴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구글이 약화된다? 25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이것도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건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저희가 지켜봐야만 하는 거고, 근데 이것을 지켜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색의 다양화, 그 다음에 검색의 습관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거 짤막하게만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좀 논란이 된 게 네이버에서 그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Q 여기서 여성 혐오, 페미니즘, 사상 검증 뭐 이런 몇 가지 키워드 넣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 답변 못한다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픈 AI에 넣어봤더니 이른바 이제 정치적으로 올바른 답변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드러나는 건 왜 그런 거죠? 이제 네이버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더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얼라이언먼트라고 해서 조정하는 팀이라고 해서 또는 레드 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구글에도 다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픈 AI도 다 있고 사실 뭐 다 있습니다. 모두 있어가지고 이런 민감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편향되지 않게 답변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AI 조직에는.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을 때는 답변하라. 예를 들자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트럼프는 흑인에 대한 정책이 어떠한가? 이거 답변해 줄 때 아주 조심스럽게 답변 안 하면 한쪽 정당에서는 잘 편향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저쪽 정당에서 편향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민감한 질문들이 사실은 허망하게 많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민주당 대표는 동성애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랬더니 갑자기 사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온다든지 지금 현재 대통령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 물어봤을 때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답변이 이상하게 나오면 그거 자체가 기사거리가 되는 거니까 아예 네이버는 그런 모든 논쟁이 될 수 있는 기사를 답변하지 않는 걸로 결정한 거죠. 왜 페미니즘도 피해버린 거네요. 네, 논쟁이 되니까 이거는 근데 조금은 완전한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볼 수는 없어요. 최소한의 중립을 지켜주면서 편향성을 가져오면서 기초적인 정비를 주고 하지만 이런 입장도 있고 이런 입장도 있다라고 소개시켜주면서 이런 입장은 이러한 글을 좀 보시고 이러한 입장은 이런 좀 더 글을 보셔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이 사실은 책임감 있는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는 이거를 회피함으로써 책임감을 비껴나가려고 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경쟁력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민감한 거 물어보면 여기는 아무 답변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고등학생,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이런 이슈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들 또한 궁금해요.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편향된 답변이 아니라 어떠한 중립적인 답변과 함께 서로 다른 의견들을 소개시켜주는 것이 이러한 중개자의 역할이고 책임감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안 해주게 되고 자꾸 모른다고만 하면 이런 질문은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중립적으로 답변해줘요. 그리고 다양한 입장을 소개시켜주면 다시는 네이버 가서 물어보지 않죠. 다 챗GPT를 가버리는 거고 구글을 가버리는 거죠. 이거는 고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이 AI 검색이 지금보다 더 확산되면서 가장 위험한 거 네이버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런가요? 언론사들 언론사들로 가는 트래픽. 그러니까 즉 어그로 끌어가지고 우리 제목으로 해서 토마토도 걱정되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검색을 통해서 트래픽을 받았던 부분이 언론사에도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이버 언론사가 가장 큰 위협을 받을 네이버는 아까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든다 그러셨는데 오늘 막 희망이 생기면서도 서치 GPT 생기면 얼마나 편하겠어 이러면서도 그럼요.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도 또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살 길도 다음번에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전 11시에 매일 진행하는데 휴일 쉬니까 월요일에 다시 라이브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저는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